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강연의 이제 주제를 좀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 마스크를 줬고 좀 말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임재 한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대한 나타난 이미지 비교 연구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올해 그 초에 대학에 있는 이제 소논문 대학에 이제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심사가 통과돼서 심사 완료가 된 그런 논문인데요. 일단 그 제목을 여러분 이제 다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프린트물 갖고 계시면 그 임재 한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이미지 비교 연구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소네트라는 것은 14행의 시예요. 14행. 필기를 좀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강의는 좀 필기를 좀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14행의 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네트 하면 연애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소네트 연애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꼭 소네트는 연애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소네트 속에는 삶과 죽음과 당연히 연애도 있겠지만 연애와 또 철학,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사유,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소네트는. 그래서 이 소네트는 이제 그 14행의 시지만 인생시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 자, 그래서 소네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연이 이 스탠자라고 우리가 연을 스탠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영어로 스탠자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연이 이렇게 네 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이 이렇게 네 줄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도 또 네 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줄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다 더해보면 몇 행입니까? 선생님 잘 아시죠?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몇 줄 14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이 사연에 자기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비교문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는 이 시는 뭐랄까요? 향가 있죠, 향가. 우리가 향가 들어보셨습니까? 이 향가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향가. 그래서 향가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향가 조금 아시죠? 또 시를 공부하시면 이게 사구치 향가가 있고 또 뭐죠? 팔구치 향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19치 향가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19치 향가. 이렇게 있는데 이 향가 중에서도 몇 구치의 향가가 비슷할까요? 14M이니까 19치의 향가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19치 향가도 보면 이제 10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 향가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 두 행에 보면 아우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뭐 이렇게 그렇죠. 아우 다롱들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이제 보통 낙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19치 향가를 보면 그래서 19치 향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서로 이 향가와 소네트가 교류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우리나라의 향가의 19치 향가하고 비슷. 여기 소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쓰고요. 이 마지막에 특히 이제 감탄사 같은 것들도 많이 집어넣어요. 이 작가. 특히 셰익스피어의 이 소네트는 이 감탄사를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임재 한시와 임재는 한시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임재가 몇 세에 죽었냐면 우리 나이로 한 39세?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뭐 40세만 돼도 그렇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인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영조 같은 분은 아주 독특하게 80세가 넘었고 장수왕은 아시죠? 오래 살아서 장수왕인 거 아시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할 때 장수왕이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대요. 이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임재 한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나는 이미지 비교 연구인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심상이라고 표현하죠. 한자 쓰면 심상이라는 게 이미지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 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논문이긴 하지만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심상할 때 이게 생각한다는 건데 보면 사람 인자에 코끼리 상자에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코끼리를 상상하는 것. 그 예전에는 우리가 코끼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그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그런 것을 상상해서 이렇게 코끼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코끼리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상하 모양이에요. 상하 모양. 상형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줘. 이 코끼리 상하. 그다음에 이 코끼리가 있고 막 코끼리가 이렇게 이제 뼈 모양들, 코끼리 뼈들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한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상이라고 해요. 의상. 이제 이야기하는 한시 의상.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 뜻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한시 의상이라는 게 뭐 우리는 의상하면 뭐 뭡니까 치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한시에서는 이 의상이라는 말 써요. 의상이 이미지의 동양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양에서는 이미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시 의상이면 한시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와 뭐 한시 의상까지 막 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한문학이라든가 이런 전공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도 되지만 이해가시죠? 일반인을 상대로 제가 특히 이제 영문학 논문을 그렇게 쓰면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의상이란 말을 뺐습니다. 일단 그 제목부터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필기할 건 필기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가 낭송이 될 때는 여기 이제 지금 오셨는데 여기 이혜준 시인님 겸 낭송가님께서 시 낭송을 해주실 거예요. 거기 프린트물 있으시죠? 네, 프린트물 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좀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11시부터 강의한 걸로 하고 12시 반까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또 90분 하면 힘드시니까 제가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영어로 써놓은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한번 제가 이제 영어를 볼게요. 임재 있어 로맨티시스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로맨티스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로맨티스트다. 자, 이거 틀린 말이에요. 로맨티스트라고 맞을 것 같죠. 로맨티스트가 아니고요. 로맨티시스트. 여기 제가 써놨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아, 이 시대의 최고의 로맨티스트 이렇게 쓰는데 이 틀린 말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상식을 알아두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임재는 우리말 로맨티스트. 근데 representing 대표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The 조선 period. 조선 시대를 대표한다. 이 재수업은 영어와 한자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조선 시대를 대표해요. 영어 공부도 하면 좋죠? 어디에?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 역사에서. 자, 해석되십니까? 그런데 he was a great poet and writer. 그는 위대한 시인이고 작가다. 여기 보세요. great 썼고요. 그 다음에 poet. 그 다음에 and 여기 보세요. and a writer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를 뺀 이유가 한 사람이 시인이면서 작가죠. 맞죠?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는 시인이면서 극작가이고 극작가지 않은 소네트라는 시를 썼지만 또 극작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4대 비극도 썼고 희극도 썼고 희비극도 썼고 그래서 이걸 뺀 겁니다. 그렇죠. 생략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he is called 불리워지죠. Shakespeare of the East. 동양의 이제 그 셰익스피어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임재가 동양의 셰익스피어라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엄청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연문이 많아요. 이제 뒤에 제가 시조도 나오고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Shakespeare was also 셰익스피어 또한 one of England's great romanticists. 우리가 영어에서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도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제하실 테니까. 네,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그래서 one of가 나오고 여기 s가 붙었잖아요. 뭐뭐들 중에 하나다. 해석되죠? 뭐들 중에 하나예요? 영국의 위대한 로맨티시스트들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a great poet. 위대한 시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playwright. 이건 극작가라고 써요. 극작가. playwright라는 것은 극작가를 playwright라고 합니다. 극작가. 제가 오늘 이 시를 완전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극작가다.
됐죠? 근데 서양의 극작가예요. 스펙트럼 오브 임제, 포임. 임재의 시들의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넓은 범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in classical Chinese 이거는 한시 고전적인 중국어잖아요. 이게 한시를 이렇게 클래시컬 차이니스라고 해요. 이걸 고전적인 중국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시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양하다, diverse. 그런데 the themes of Shakespeare's sonnet,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주제들은 are also 또한 quite varied. 꽤 다양하다. 꽤 quite. varied는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이제 원어민한테 감수를 좀 했어요. quite various라고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원어민한테 한번 제가 이제 감수를 좀 받았습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various보다는 varied라고 이때는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원어민의 이제 감수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Just as the themes of 임제's poem.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마치 뭐뭐처럼. 임제의 시들의 주제들이 근데 어떤 주제예요?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아까 이야기했죠. 클래시컬 차이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시라고 그랬죠. 인이라는 건 뭐뭐로예요. 뭐뭐로. 한시로 written 쓰여진. written이 포임스를 꾸며줘요. 포임스를 꾸며주는 화살표 해보세요. 한시로 쓰여진 임제의 시들이 그 시들의 그런 그 주제들이 are not revealed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are not revealed. 여러분 revelation이라는 게 드러낸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성경을 믿으시니까 이 R을 대문자로 쓰면 이게 뭔지 아세요? Revelation.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성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R을 대문자로 쓰면 여러분 또 기독교 공부하시니까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레블레이션 하면 폭로, 드러냄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걸 대문자로 써버리면요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의미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되시죠? The themes represented. 자, represented가 themes를 꾸며줘요. 화살표하세요. represented가. 그러니까 나타내진 주제들은 어디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주제들은 interact는 써놓으세요.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자, 뭐와 상호작용을 하냐면 with various elements. 다양한 요소들. 자, various가 다양한이고요. element는 요소예요.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임제와 셰익스피어. 임제는 셰익스피어 lived in the 16th century. 자, 16세기를 살았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임제하고 셰익스피어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논문을 쓴 겁니다. 올해. 임제와 셰익스피어가 16세기를 살았고 did not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with each other. 서로. 여러분 each other 영어에서 one another와 each other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서. 제 강의는 영어와 문학과 한문과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둘 사이에 서로서 이런 뜻이고요. 이 one another는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임자 셰익스피어니까 each other 쓰겠어요? one another 쓰겠어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each other 쓴 거예요. each other 비트로 대체할 수 있고 one another 어몽으로. 그렇죠. 아, 역시 영문학을 전공하셔서 좀 다르시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할 말. 맞아요. BT는 둘 사이고 어몽은 셋 이상 사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석되죠?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however 그러나 they are similar. 그들은 유사하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 It is an undeniable fact. undeniable은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써놓으세요. 부인한단 말이 뭔지 알죠? 인정하지 않는 게 부인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자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뭐가? 데디아가 뭐죠? 임제와 셰익스피어가 were great writers. 위대한 작가들이고, 그렇죠? 위대한 작가들이. 근데 어떤 작가냐? 자 마지막 줄에 who 가로 열어보세요. who. 그 다음에 thinking 가로 닫으세요. 자, 이해가시죠? 마지막 줄에 who부터 thinking까지 가로 닫으라고요. 열고 닫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 who는 뭐뭐하니죠. 관계대명사. 자, who transcended. 자, transcend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초월하다는 뜻 써놓으세요. 초월하다. 시대를 초월했어요. On the basis of. 자, on the basis of는 뭐냐면 뭐뭇을 기초로.
원것을 기초. 로맨틱 띵킹. 낭만적인 사고. 사고가 생각이잖아요. 낭만적인 사고로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작가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다? undeniable fact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만 읽으셔도 오늘 강의가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완전히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뭐 혹시 제가 이거 영어 부분 설명한 거 이해 안 가시는 거 있나요?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럼 이제 서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서론에 임제는 1549년에서 보세요. 1587년까지 살았어요. 임제는. 호탕은 조선 중기의 시인이라고 써놨죠, 제가.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는 언제냐면 1544년에서 1616년까지 살았어요.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1549년하고 1564년이잖아요. 거의 16세기.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는 17세기까지 분포가 됐지만 뭐 16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이죠. 왜냐면 임제는 조선 시대에서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이고, 맞죠? 조선 시대.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이 엘리자베스도 영어적으로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우리가 엘리자베스라고 하면 영어로 읽을 때는 엘리자베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일리저버스. 여기에 강세가 와서 우리말로 쓴다면 일리저버스. 이 정도로 이제 발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엘리자베스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이렇게 읽는데 틀렸어요.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하여튼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작가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인생과 관련된 주제의 시를 썼고요. 제가 이제 써놨죠. 임제는 720편을 썼어요.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근데 무려 한 시를 720편을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한문학을 좀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는데 무진장 어려워요. 그게 이제 뭐 아분도 맞춰야 되고 뭐 칙성, 평성, 평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칙칙평평, 칙칙평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다 맞춰야 돼요. 뭐 칙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도 공부를 했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막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대꾸를 해서 아분을 맞추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니까 요즘 그냥 우리가 쓰는 자유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154편의 소네트를 썼어요. 아까 소네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시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연애시로 아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맞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네트란 14행의 시를 의미한다. 자, 한시와 소네트 모두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주제로 글을 썼어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한시도 주제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분과 운율에 맞춰서 써요. 그러니까 이 소네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시도 운율을 맞추지만 끝에 있는 글자가 이제 1, 2, 3, 4행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행의 끝이 2로 끝나요? 그럼 2행도 이 끝이 2로 끝나. 만약에 3행의 끝이 A로 끝나? 4행도 A로 끝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똑같으면 A, 이런 것은 또 달라졌으니까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운율을 맞춰요. 영시도 물론 이제 한시만큼 아주 완벽하게 맞추지는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영시를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최근의 영시는 뭐 이렇게까지 맞추진 않는데 특히 소네트 같은 경우는 운율을 상당히 많이 맞춘 편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고 임제는 39세에 돌아가셨고요. 셰익스피어는 53세 세상과 이별했죠. 그래서 동시대를 살면서 이 다양한 경험의 시를 많이 쓴 두 작가의 이런 문학적 세계를 살펴보는 것은 어때요? 비교 문학적인 연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 문학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comparative literature라고 해요. 써보세요. 비교 문학이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comparative literature. literature라는 게 문학인 건 아시죠? literature. 그다음에 comparative. 그러니까 compare가 비교하다는 뜻이잖아요. compare. 이게 비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뭡니까? 그 뭐 항해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compare가.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맞죠? We compare life to a voyage. 한 소설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을 항해의 중요한 격언이죠. 보이지. 섬이다. 이 보이지가 섬인 걸 어떻게 보냐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가 이제 섬 이런 의미로 또 이거 섬이 보이잖아요. 그 섬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항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인생은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맞죠? 인생 항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정말 나만의 가랑잎 배를 타고 가느냐, 돛담배를 타고 가느냐, 아주 커다란 대형 배를 타고 가느냐 이렇게 다른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항해예요, 항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사이먼 앤 가펑클이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 맞죠?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 이 트러블드 워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해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트러블드 워러 이 참 재밌어요. 우리 인생은 고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로 뭐냐? 트러블드 워러예요. 고통을 받는 물. 근데 이때 워러는 물이지만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 워러가 이제 워러스 해도 이게 바다고요. 그냥 워러 자체만 해도 바다라는 뜻. 이걸 뭐 고통받는 물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오션을 뜻이에요. 오션.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하여튼 다시 그래서 이제 필자는 임재 한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먼저 16세기 조선과 영국의 시대적 배경,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 이미지의 또 다른 제가 아까 의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죠? 의상이 그 이미지를 동양학적으로 표현했고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시와 소네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재 한시와 소네트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살펴보겠다. 자,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 이 16세기의 조선과 영국의 시대적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자, 임재가 살았던 시대의 시다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송시풍인데 이건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풍에서요. 자, 이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당시풍이 있고요. 제가 좀 필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적어놓으세요. 송시풍. 근데 공부는 이렇게 여러분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당시풍은요, 되게 유미주의죠. 미를 딱 우리 김동인의 작품이 유미주의인 거 아시죠? 광화사, 광염 소나타. 이 김동인의 작품이 뭐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이 광자 돌림이에요. 광자 돌림. 유미주의가. 미친 화가죠. 광염 소나타. 막 불을 지르고 막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 이 오스카 와일드도 유미주의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하냐면 art for art's sake.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을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유미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art for art's sake가 바로 유미주의입니다. 저 유미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탐미주의라고 합니다. 저 탐미주의라는 건 뭐냐? 미를 탐한다는 거죠. 탐미. 탐한다. 미. 들어보셨죠? 탐미주의, 유미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미주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해요.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뭐 복잡하지만 당시풍에서는 유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이 대표적인 이제 특히 만당, 중국의 이제 만당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그 초당, 그다음에 성당, 뭐 중당, 초당, 중당, 성당, 만당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당 네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특히 만당, 당나라 말기라는 뜻이에요. 당나라 말기. 이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유명한 시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담다디 부른 가수 이름 누구죠? 네? 담다디 부른 가수 누구죠? 이상훈입니다. 이상훈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분 남자고 정말 이 이상훈의 시는 정말 기가 막힌 시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상훈은 시들이 되게 철학적이고요. 그러면서 유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뭡니까 그 누에는 이렇게 그 시를 토해야만 자기 삶을 끝마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만 나의 삶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쓰는 유미주의 아주 아름다운 시들이 많습니다. 이상훈의 시를. 뭐 여기서 뭐 이상은 시까지 가면 또 옆으로 새니까 이상은을 여러분 찾아보실 때 인터넷에 이상은 만당 이상은 치면 이상은의 시들이 쫙 나옵니다. 뭐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유미주의적이고요. 이 송시풍은 되게 뭐냐면 구양수라든가 이런 분들 이게 송시풍이지 않습니까? 이 송시풍들은 이제 뭐냐면 되게 철학적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뭐 소식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소순 뭐 이런 분들의 그 시들이 이제 보면 소동파라고 하죠. 소동파, 소식 이런 사람들의 시는 철학적인.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소동파가 이제 그 적벽부라고 하는 이제 글에서 적벽부라는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화등선이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우화등선이 뭐예요? 이 양 겨드랑이에 이제 기치 달려가지고 신선이 돼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표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강이라고 해요. 적강. 혹시 여러분 적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적강이라는 건 이 강자가 내릴 강자고요. 이 적이라는 것은 신선적이라고도 하고요. 또 선녀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선녀가 인간 세상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적강은 뭐냐면 유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재밌는 게 유배를 갔어요. 그럼 유배 갔다는 말 안 해요.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글자를 한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을 내려왔다. 우리 도로남이라는 노래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사. 저는 이 노래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글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려요. 님인데. 그러니까 글자를 잘못 읽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유배인데 유배를 적강이라고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난 신선이었는데 인간 세상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 우화 등선은 뭐냐? 어깨에 깃이 달려서 하늘로 올라간다. 결국은 다시 왕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 안 그래? 신선은 임금이 사시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보면 성진이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팔선녀를 보고 뿅 가잖아요. 뿅 가니까 이 육관대사가 성진이를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죠. 인간 세상에 성진이가 갔을 때 이름이 뭐죠? 인간 세상 양소유가 되는 거예요. 양소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진이잖아요. 맞죠? 소유는 뭐냐면 잠시 논다는 뜻이에요. 잠시 논다. 소유가 젊어서 논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잠시 논다는 뜻인데 결국 보세요. 성진이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김만중이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임금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하로 왔죠. 유배 갔다는 뜻이에요. 누가? 김만중. 다시 어디로 가요? 임금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에서 났어요. 네,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 그렇죠. 제가 옆으로 좀 갔지만 이런 것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송시풍과 당시풍을 봤을 때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송시풍은 약간 철학적인 것이고 당시풍은 유미주의적인 것이다.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든지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뭐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당시풍 철학적이지 않냐? 당시풍도 철학적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유미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하다는 거지. 그럼 송시풍은 유미주의적이지 않냐? 송시풍도 유미주의적인 게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철학적인 게 강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그 뭡니까? 선종과 교종을 보면 교종은 경전만 읽는 게 아니죠. 교종하고 선종은 들어보셨죠? 교종은 경전도 읽으면서 참선해요. 근데 경전을 읽는 게 좀 더 많은 것이고 선종은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어요. 근데 뭐가 좀 더 많은 거예요? 참선하는 게 좀 더 많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선종은 그냥 앉아갖고 참선만 하고 경전을 하나도 안 읽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당파 시인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경창이라든가 이거 들어보셨죠? 삼당파 시는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시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인데 최경창, 백광훈, 자 허균의 시 선생님 누구죠? 허균의 시 선생 아셔야 돼요. 이달입니다. 손곡 이달. 요 세 사람이 삼당파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당파 시는 당시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당파 시인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거 국문학 공부하면 이건 우리 다 배웠어요. 예, 그렇죠. 다 배우셨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삼당파 시인과 임재라든가 차철로, 이수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첨단에 있었고 당시풍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악부신성과 같은 넘겨보세요. 악부신성과 같은 이 책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뒤로 뒷장에 있습니다. 그 뒤에 으로 묶어서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시인들을 해동 강서시파라고 하는데 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가리켜요. 해동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나라 바다 동쪽이니까. 여러분 용비어청가에 보면 어떻게 시작돼? 용비어청가. 그 용비어청가는 악장이 있죠. 이 악장이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우리 조선시대가 딱 생기면서 조선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 떴다방도 잠깐 있다가 이 신도시 막 발달하면 떴다가 사라지잖아요. 떴다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축포를 막 던지는 그런 건데 용비어청가가 용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해동 육룡이 나라샤. 해동 육룡이 나라샤. 뭐 일마다 천복이시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동 육룡이 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6마리의 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용은 이제 조선을 개국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이제 뭐 목조, 익조 뭐 이런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가리켜. 하여튼 해동이 뭐다? 우리나라다. 그 이야기. 그래서 시인들과 구별짓는 뚜렷한 경향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바로 이제 학당의 풍조다. 그러니까 학당이라는 것은 당시를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배울 학자죠. 그래서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국면이 변세시, 염정시, 유선시, 남조 민가풍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밑에 각줄 다뤄놨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그 변세시라는 것은 변방이에요. 변방. 여러분들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변세시에서 이 글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자에서 이 글자는 좀 써놓으세요. 첫 번째는 변방세로 있고요. 두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막을 색으로 있고 막을 색. 이 발음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진짜 싫어한데요. 영문학에서 이제 동서 비교문학 학회를 갔는데 한 분이 이제 이걸 발표를 해요. 근데 변세시라고 이제 발음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분이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세요? 변색시라고 합니다. 변색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한자에 약한 걸 아시죠? 영문학을 하시는 분이 또 단점이 뭐냐? 한자 약해. 한문학을 하는 분은 영어에 약해.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조금씩 알잖아요. 근데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 제가 손을 들었죠. 아니 이게 변방을 나타낼 때는 변색이고 변색할 때 색을 쓸 때는 막다는 뜻이다.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제 말 듣고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잘못 읽은 것 같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변세시는 이 변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사랑의 이야기라든가 인간의 감정, 특히 이제 변세시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여자 화자가 많이 나와요. 여성 화자. 근데 여성 화자가 나오지만 그 여성 화자를 쓴 작가는 다 누굴까요? 남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남자들이요 여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세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인곡을 보면 가사의 삼위인곡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몸 섬기실제 님을 조차 섬기시며 뭐 이렇게 나오다가요. 연집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 바를 것인가? 이런 말 나와요. 이 정철이 이런 말 쓴다니까요. 네. 이게 이것만 딱 보면 여자죠. 이거 쓴 사람은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쓴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이런 변세시를 보면 이 변세시만 갖고도 제가 2시간도 더 이야기가 돼요. 변세시에 대한 이야기 많게 많습니다. 근데 변세시의 시적 화자는 대부분 뭐다? 여자다. 물론 여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염정시는 이 염자가 여러분 염정시 할 때 염자가 이게 또 재밌는데 이 염자가 무슨 염자냐? 혹시 아세요? 이 바람피는 염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분첩 염자예요. 분통 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색깔이죠. 색깔. 이건 아시죠? 이게 풍성하게 한 색깔을 풍성하게 여러분 분을 바르면 색조 화장도 하고 색깔이 풍성해져 안 해져요. 그래서 이거예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분척 염자라니까요. 분척 염자. 그래서 이게 애정시하고 같은 말. 애정시. 그리고 유선시는 뭐냐면 신선이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시. 유선시. 그다음에 남조 민가풍의 시. 백성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빈번한 그런 창작이었고요.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다.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신 중심에서 뭐로 갑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코디토 에르고 썸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에르고서. 이게 그 I think therefore I am이잖아요, 맞죠?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해서 therefore I am이지 않습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데카르트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신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신중심.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말 했죠. 신학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에요. 신학 밑에 철학 있고 이제 뭐 문학 있고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꼭 그랬단 말이에요.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이런 게 다 신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 인간 중심 사고를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자, 중세에는 사후의 세계 희망을 걸도록 왜 그러냐면 중세는 이제 그 신중심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의 영생 이런 걸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맞죠? 그 기독교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희망을 그리고 인간이 부귀영화에서 영락해서 고난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은 현세의 삶의 덧없음에 대한 신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그 뭡니까 천주교에서 덧없다는 걸 계속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공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뭐 로마도 있고 막 여러 곳이 있어요. 이탈리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탈리아의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피렌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해봤는데 로마에 갔을 때의 느낌과 피렌체에 갔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피렌체 가면 야 정말 이런 곳에서는 예술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하늘 색깔도 그렇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운명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전하는 이런 변화를 초래했고 르네상스 시대는 약간 불확실성의 전환기였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임자가 살던 16세기 조선과 셰익스피어가 살던 16세기 영국은 한마디로 변화의 시대였다. 밑줄 쳐놓으세요. 변화의 시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변화의 시대. 변화의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임자가 살던 시대는 송시풍의 당시풍. 아까 이야기했죠? 셰익스피어 살던 시대는 신중심에서 인간중심. 그러니까 주체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영국은 여성 통치자 아까 엘리자베스라고 그랬죠?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군주의 직책은 여성의 본령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여성의 진로는 보통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현모 양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는 거였다는 거죠. 여성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상류 계급의 여성에게는 하인이 있었죠. 근데 하류 계층에서는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근대 초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견해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원시대 이래 남성은 이제 강한 힘으로 사냥을 해서 이제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성은 화성에서 왔고, 여성은 금성에서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성은 목표물에 가요. 그럼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을 하려면 어때요?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목표물을 사냥을 가요. 남자들이 사냥을 가는데 여기 목표물이 있어. 뭐 어떤 뭐랄까요? 그 사슴이라든가 목표물이 있으면 사살을 쏘아야 돼. 그럼 말하면 도망가요. 조용히 이렇게 쏘아서 잡아오는 거예요.